안녕하세요, 배투입니다. 영상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좀 바빴던지라 소홀해지긴 했네요. 여튼 3편에서 이어가자면 역사, 철학, 경제학을 조금씩 들여다봤으니 이제 백큐브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내가 스펙트럼에 어디쯤 있는지 알아보는 법에 대한 저의 접근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사고가 선형적이거나 대칭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의 양 끝을 향해 가는 나의 민감도는 비선형적이며 선호도도 중심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프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집단주의로 갈수록 거부감이 훨씬 빨리 강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주의, 예를 들어 나를 포함한 팀원들은 뭐 다 야근해야 하는데 뭐 지 할 일 다 끝냈다는 저 새끼는 칼퇴근한다, 뭐 이런 거엔 솔직히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운동선수가 한국인이니까 범국민적 차원에서 나도 그 선수를 응원해야 한다, 뭐 이런 건 솔직히 싫습니다. 그리고 이 민감도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에서 이 속도, 흔히 말하는 급진성을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어떤 분께서 바로 비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진보라는 주제에 이런 민감도의 지지도를 보이시는 분과 이런 민감도의 지지도를 보이시는 분은 속도의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민감도를 보이시는 분은 순수 보수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반진보적인 분이시겠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정책에 대해 선호도만 볼 게 아니라 거부감이라는 요소도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과 선호도는 1대1 상호 역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정부의 규모에 대한 저의 거부 성향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칩시다. 하지만 선호 성향이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말이죠. 또 뭔 개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매번 일관성 있게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지지를 1대1 관계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는 모두 반응 스케일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은 정말 당장 뛰쳐나가서 죽을 각오하고 데모를 하는 거고, 반대로 100이란 것은 내 전 재산 다 바쳐서 후원하고 가족과의 인연까지 끊고 일생 바쳐 매달릴 수 있는 수준이라 칩시다. 그리고 이 스케일을 인용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새 시끄러운 인터넷 검열 이슈 있죠? 그 이슈를 단순히 액면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저의 반응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뛰쳐나갈 죽을 각오하고 데모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 근데 만약 상황이 반대라면, 다시 말해 많은 사이트가 이미 차단되어 왔어요. 표현의 자유는 원래 제한적이었던 어떤 가상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 상상해보자 이거죠. 근데 근래 들어서 남성단체에서 뭐 격렬히 주장을 해가지고 해외 포르노 사이트를 개방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칩시다. 그럼 그것에 대한 나의 지지도는 마이너스 60의 반대수인 60일까요? 똑같은 양의 돈을 후원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지지하려고 나가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까요?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있으면 뭐 가서 영상도 좀 봐주고 구독도 좀 해주고, 딱히 정치자금 후원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해보면서 나는 참 쓰레기구나, 비일관적이구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걸 악용하면 정치인들이 군중심리 요리해 먹는 건 1도 아니겠구나 하고 겁이 났어요. 정치가들은 잘 알겠죠. 어딜 건드리고 어떻게 선동을 해야지 군중이 100이냐 혹은 마이너스 100이냐, 그리고 반대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디까지만 밀어붙여야 영 언저리에서 참고 침묵할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축에 대한 나의 반응도를 지극히 주관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정량화시켜서 민감도의 비선형성과 비대칭성에 대해 고찰을 한 뒤에 민감도를 거부감과 선호도로 또 해체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어떤 정책에 대해 왜 무슨 생각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사고할 수 있는 실마리는 보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위치를 대충 파악했으면 몇 가지 역설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나의 색깔이 무엇이고 그 색이 또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예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릴 건데요. 이건 뭐 특정 단체를 까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작점들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와 우는 현재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고 여론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해당 정당이나 그 정당의 광신적 지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좌파들은 왜 적대국은 한민족이라고 옹호하고 같은 나라 국민은 반민족이라고 적대시하는가?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한국의 좌파들은 왜 평등이란 명분으로 우선이나 특별 등의 불평등을 강제하는가? 세 번째 질문으로는 한국의 우파들은 왜 헌정 파괴적인 통치를 한 박정희를 신봉시하는가? 네 번째로는 한국의 우파들은 왜 정부 지출과 공기관 규모 축소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는가? 이제부터는 탈한국적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국이 좌파 국가라면 환경 문제에 대해 왜 그토록 뻔뻔한가? 여섯 번째로는 트럼프가 우파라면 왜 그리 보호무역 정치를 펼치는가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나의 의견과 그에 대한 근거가 큐브의 어떤 스펙트럼에 위치해 있고 얼마나 완고한가에 따라 성량의 중량, 다른 말로 매스가 늘어나는 거고요. 각 사안에 따라 스펙트럼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변동하냐에 따라 성량의 부피, 다른 말로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안에 대해 한결같이 완강하고 어찌 보면 고집스러운 입장을 가지신 분은 부피도 작아지고 색도 진해지는 거죠. 하지만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것은 진하게 밀도 높게 응집해 있다 해도 그게 극우나 극좌란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옅게 여러 분야로 퍼져 있더라도 어떤 축 저기 끝에 가 있는 게 극단적인 겁니다. 우리
우리는 극단과 고밀의 차이를 구별하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만 고밀과 극단은 확연히 다르죠. 고밀도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솔직히 일관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문을 읽으면서 나한테 정말 와닿는 정치 현안 10대 개를 엄선해서 나의 의견과 위치를 큐브에 찍어봤더니 정말 일관성 없게 스펙트럼에 걸쳐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더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솔직히 제 경험상 그건 여러 가지 가치관이 한 축에 혼재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소위 우파랑 좌파가 맨날 싸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일본과 북한에 대한 겁니다.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영을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친일이냐 종북이냐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리는 말인데 지긋지긋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축을 한 겹씩 분리해야 하고 자기한테 중요한 축이 하나둘씩 늘어난 큐브에서 내 성향의 민감성과 선형성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면 멘탈이 털려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음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1번, 내가 아직 더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큐브에 오류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결론이 안 나는 쟁점으로 회귀된다. 예를 들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부류의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왜 좋은지 그 이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배워야 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지식이 절대 진리인 양 우기는 사람들을 딱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 세상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소수만 빼고 다 입을 꼬매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교만이란 자전거 위에서 자신의 존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 숨막히는 불안감이 오히려 어느 정도 안쓰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새 흔히 자주 보는 내로남불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도 하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팩트는 당연히 나의 주장이니까 잘 알고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논리와 팩트는 확실히 아는 게 덜 있겠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선 양쪽 주장을 균형 있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확증 편향과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로남불의 오류를 자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제가 묻고도 웃기네요. 양쪽 모두의 지식을 토대로 이성적인 기준을 세우고 뿌리를 내렸으면 근거가 있으니 합리적인 토론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선 어느 정도의 유연함을 보일 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걸 보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의 양상을 드러내죠. 현실을 부정하고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내로남불 광신도가 되든지 아니면 신물이 나서 도피성 비관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닐 테고 이게 과연 정치인들만의 잘못일까 싶습니다. 공정하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언론, 이데올로기 설파에 최우선을 둔 교육자들 모두 어느 정도 한몫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도입부에 자신의 정치 성향에 편향을 야기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 수 있나 생각하는 걸로 시작해보자 한 겁니다. 드디어 한 바퀴 뺑 돌았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제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고고한 옛날 사람이 씨부린 말 인용해서 허세 부리는 짓거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제3장 43문단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것도 번역을 인터넷에서 찾지 못해서 직접 하느라 좀 개고생했네요. 쉬운 전달을 위해 의역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대중적이든 종교적이든 대립하는 진영 간에 보이는 적대심은 대치 중에 있는 적국들 사이에 보이는 대립성보다 더욱 강렬하며 진영 간에 저지르는 행위는 적국끼리 벌이는 행위보다 더 극악무도하다. 흔히 진영 논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국법보다 정의로움을 가볍게 취급하는 위험 쩌는 인물들이 그냥 갈겨 쓴 것들이다. 가장 열렬한 애국지사들마저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질문이 있다면 그건 공공의 적들에게도 신의를 보여야 하는지 반역자들에게도 신의를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교도들에게도 신의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이 주제는 저명한 지성인들과 성직자들이 피 터지게 갑론을 박해온 주제이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내 생각에 반역자와 이교도들은 사태가 폭력적인 양육강식의 상황으로 전개됐을 때 단지 힘이 약한 쪽에 자리하고 있던 운 나쁜 인간들인 것이다. 진영 싸움으로 정신없는 나라에서도 비록 극소수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군중 심리에 오염되지 않은 분별력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대개 별 영향력도 없고 스스로의 솔직함 덕에 가장 현명한 사람 중에 하나일지라도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대립진영 양쪽 모두에게 소외된 고독한 사람 그 이상이 되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선 가장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양 진영의 광신도들에게 보통 적개심 가득한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진정한 진영 골수분자는 진정성 있는 공평무사함을 혐오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공평무사함보다 진영분자를 실업자로 전락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여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공정한 관찰자는 폭력과 대립이 가득 찬 집단 간의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전쟁터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정한 관찰자들은 천연기념물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본인들의 편견을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이름을 빙자해 주장하고 양심과 집념으로 가득 찬 사명을 전능자를 통해 투영하려 한다. 파벌과 광신은 도덕감정을 오염시키는 그 모든 것 중에 언제나 그랬듯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중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라고 영상을 마쳤으면 배투백에 돌을 던지세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관찰자는 배투도 아니고 시청자 본인도 아니고 절간에 계신 스님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관찰자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될 수 있는 옵저버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공정한 관찰자, 옵저버.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우리 안의 제3의 페르소나. 스미스는 공정한 옵저버의 필요성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그가 36살이 되던 해에 발표했습니다. 그가 27살에 교수로 임명되어 글래스고우로 향한 뒤에 여러 철학가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연구하고 낸 책이니까 30대 초중반을 쏟아부은 책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인간의 물질주의적 본능과 사람들의 이기심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국부론을 썼습니다. 일부 학계에선 이게 스미스가 젊었기 때문에 도덕감정론 같은 책을 썼고 늙었기 때문에 국부론을 썼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미스에겐 늙고 낡았더라도 훌륭한 옵저버가 있었기 때문에 국부론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옵저버가 있었으니까 빌드트리를 탄 거죠. 지금까지 봐주신 것에 대해서 성의도 표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제 얘기를 살짝만 공유해드리자면 저는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산업을 소규모 민영화하려 노력해야 하고 국민은 그러한 시도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 자본주의 타령은 아니라는 점은 눈치채셨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간섭은 그때그때 정부의 판단하에 필요할 때만 일시적인 간섭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모는 최소화하고 행정부의 규모만 일정 유지해야 하며 행정 단위는 최소 단위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철저한 대의제와 삼권 분립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방향은 이상에 가깝기 때문에 맹신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자연 질서가 편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수용이라든지 자연적 현상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 사회나 국가의 안전망이 존재한다면 그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성공의 대가를 세금 등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도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비록 그 안전망의 수혜자가 직접 내가 아니더라도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의 성공이나 성취에 운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라든지 공공자원이나 사회구조 등으로 크게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조세나 재분배에 대해 그리 크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월급쟁이고요. 월급쟁이 치곤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만큼 많은 세금을 내곤 있지만 세법 때문에 진영 논리를 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대보증, 사회적 연좌제 이런 것은 거부감이 엄청납니다. 또한 개인주의적 편향 때문에 민족주의 프레임에 입각해서 동맹국을 휴전국보다 더 적대시하자는 논리는 제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봤자 누구 편에 서서 반대편한테 쌍욕하지 않는 한 국내 정치 잣대로는 그냥 중도죠. 우파에게도 욕먹고 좌파에게도 욕먹는 비겁한 회색 분자라는 말인데 제가 기회주의 회색 분자라고 욕먹는 게 속상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요새 소위 우파들의 행보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과열된 극단적 좌향성에 균형을 맞춰줄 세력이 결집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든 생각이지만 과연 우파가 중도들한테 돌 던져서 살림의 보탬이 되실까요? 중도는 여러 종류가 있죠. 워낙에 혼란스러워서 자중하고 있다든지 혹은 감정이나 객기에 휩쓸려 예전에 반보수 이데올로기에 선동됐는데 까고 보니 반대쪽도 딱히 좋을 게 없다고 느끼고 있다든지 혹은 저같이 여러 성향이 섞여서 양극화를 경계하고 정책과 사안마다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치는 게 과연 우파한테 보탬이 되는 방향일까 싶습니다.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논리가 정치판에서 어떻게 유지 가능하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왜 보수를 우파와 등식시키고 적폐 취급하기 시작했는지 충분히 고찰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심껏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권위적으로 짓누르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현상이 자주 보입니다. 저는 정치가나 선동가들 비평하고 팩트체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나 아직 연글지 못한 학생들한테 팩트와 인신공격을 잘 버무려서 쑤셔 넣는다고 무조건 꾸벅 죽고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시원하게 물어뜯는 모습에 끌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에 거부감 들어 더욱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중도표가 몇이나 될까 상상은 해봤을까요? 되려 그런 접근들이 더욱 극단적인 진영주의를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죠. 인신공격으로 조리돌림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걸 시원해하고 따목 눌러주는 사람은 솔직히 대부분 이미 극단적 진영 논리자입니다. 중도들이 원하는 건 솔직히 웬만큼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 기회가 되지 않아 정리가 되지 않았냐 차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법치의 균형, 존중과 상생이랑 균형 잡힌 표현의 자유, 기회의 평등함과 자유경쟁의 균형, 든든함과 거리감의 균형을 갖춘 정부, 그리고 겸손함과 위험성을 둘 다 갖춘 정치인, 돈 냄새와 사람 냄새의 균형, 자연의 차가움과 엄마의 포근함, 이 정도의 균형이
뭐 중도들이 원하는 바겠죠. 물론 이걸 완벽히 균형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불가능하고 때론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현실도 알려줘야죠. 하지만 우선 독재적 법치, 동물의 왕국식의 경쟁, 돈에 환장한 정부, 갑질 쩌는 정치인, 지긋지긋한 정경유착, 자연의 혹독함만이 곧 우파라고 등식시키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셔야죠. 아직 자기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그 사람의 자율성을 위해, 진정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보여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란 말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간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진정성과 건설적인 접근법을 겪었으니 반대파가 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과 공존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마다 따끔히 지적해줄 수도 있으니 우파의 사상을 죽은 사상이 아닌 살아있는 아이디어로 유지해주는 소중한 균형장치가 될 거고, 극단 세력이 기승을 부릴 땐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래봤자 구독자 4,000달이 가면 유튜버 회색 분자가 떠드는 개소리밖에 안 되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저의 시리즈물을 보고 자기가 확실히 왜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좌파, 우파, 보수와 진보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딱 10명만 나오는데도 뭐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돼서 가지가 닿는 곳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가 닿을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기능은 어느 정도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영상들의 본질은 지식의 공유이고, 지식을 공유함에 있어 같이 더불어 배워나가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덕에 저도 솔직히 많이 배웠고요. 많은 고견이 이 영상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투비였습니다.